저번 시간에는 일반항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중력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측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력법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물체가 놓여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물체가 너무 무거우면 이제 시공간이 많이 휘는 거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휘는데, 그러다가 너무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극단적으로 이제 이 시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블랙홀은 이름이 본래 왜 이렇게 붙게 되었냐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빛조차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빨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려면 그 물체에서 이제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블랙홀은 이제 물론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물체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블랙홀 주변에서는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게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꽉꽉 들어찬 그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블랙홀은 이제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하철은 여러분들이 막 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타야만 할 무슨 이제 절체절명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온갖 그 비명 소리가 들리죠. 나 들어갈 거야, 뭐 밀지 마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소리들, 비명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 블랙홀 주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깥하고 차단이 되니까 그 안에서 뭐 비명을 질러봐야 뭐 이제 문이 닫히고 나면 바깥으로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일단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제 막 그런 소리들이 바깥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막 이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물체들이 좁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다 보면 온갖 것들이 막 여기 서로 막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구멍으로 막 온갖 것들 막 쑤셔 넣으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돌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온도가 막 높아지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 빨려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아 여기에 블랙홀이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이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태양 같은 별이 있다고 한다면, 전에 뭐 태양 주변을 지나가는 빛은 약간 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 크게 막 휘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약간 이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휘어지진 않았지만 살짝 휘어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빛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빛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별에서 멀어지는 빛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별이 좀 무거워지면,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꽁꽁 이렇게 압축이 되면, 그럼 이제 빛들이 좀 많이 휘게 돼요. 보면 이제 약간의 곡선이 이렇게 좀 표시가 나죠. 얘가 점점 더 무거워지면 이게 점점 더 빛이 많이 휜단 말이죠. 많이 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으로 쏜 빛들은 이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사과를 세게 던지는 뭐 그런 상황처럼 이제 빛이 이 표면을 따라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별에서부터 멀어지게 위쪽으로 쏜 빛은 이제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이제 그래도 겨우 이렇게 이 별을 탈출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충분히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더 무거워지면
마치 우리가 사과를 위로 던졌을 때 사과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워낙 세게 잡아당기니까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가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로 똑바로 반대 방향으로 쏘아도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 버리니까 빛이 정말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옆으로 쏜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블랙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이 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랙홀에 어느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경계보다 가까이 있는 거는 빛이 빨려 들어가고 그거보다 멀리 있는 거는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벤트 허라이즌이라고 불러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빛이 경계 부분에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길을 잘못 들어가면 그냥 이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블랙홀의 뭐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걸 이벤트 허라이즌을 가지고 이제 블랙홀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력이 정말 엄청나게 세지기 때문에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시간이 점점 느려지게 돼요. 느려지다가 극단적으로 이 사건의 지평선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는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면 여기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는 이 블랙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주선 내부에서 점점 시간이 막 느려져 가지고 사건의 지평선에 거의 이르게 되면 그냥 시간이 거의 정지해서 우주선에서 꼼짝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우주선을 보면 그 빨려 들어가는 우주선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결국은 마치 사건의 지평선에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 이게 우주선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그러니까 블랙홀 안쪽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건 절대로 못 보고 왜냐면 걔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려져 가지고 그냥 거의 정지해 버리니까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히 얘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는 그냥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물질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막 강하게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럼 물론 거기서 도망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쓸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막 쓸려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블랙홀을 보고 있으면 물질들이 이 블랙홀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적세편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하기로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빛이 아까 블랙홀 안쪽에서는 바깥으로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홀 바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있는 빛은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려면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 구멍을 이렇게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근데 기어 올라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잃어버려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빛이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만 생각을 해본다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있으면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빨간색은 파란색에 비해서 진동수가 작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천히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비교를 하면 파란색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블랙홀 겨우 바깥 부분에 파란색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블랙홀 근처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이건 블랙홀의 가상 동영상인데 이걸 실제로 이건 관측한 건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가운데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너무 작아서 이제 우리도 여기 이 동영상에서는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수많은 물질들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 빨려 들어가는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의 수직으로 굉장히 강한 빛이 나와요. 이건 이제 실제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거보다 훨씬 덜 멋있지만 이건 이제 실제 장면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주변 물질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강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타원 은하 일종인 NGC 421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외부 은하,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이제 한가운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죠. 사실은 우리 은하에도 가운데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 한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큰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변을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은하 한가운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기쯤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다른 타원 은하인 M87이라고 부르는 은하의 중심에 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서 뻗어나온 빛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길게까지 뻗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 길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에서 50만 광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 길이는 그러니까 빛으로 열심히 가면 빛의 속도로 열심히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 50만 년이 걸린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정도로 빛이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찍느냐 그러면 이제 망원경으로 물론 찍는데 망원경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보는 그런 작은 망원경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으로 찍어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는 망원경이 아무리 커도 이 공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에 있는 큰 망원경보다 사실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망원경이 훨씬 더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 소위 말하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망원경을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망원경이거든요. 망원경을 이렇게 그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죠. 이제 이건 띄우기 전 모습이고 이거 이제 진짜 모습인데 이것도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가상적으로 그린 모습인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미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의 수명이 다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띄워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찍은 우리 은하 중심부 사진인데 이게 이제 허블 망원경, 그러니까 우주로 이렇게 띄워놓은 그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훨씬 성능이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예.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왜 나오는 거냐고요? 중심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는 거냐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그 뻗어나오는 방향으로 빛이 나오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강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블랙홀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물질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여기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 이게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처음에 아무것 꼼짝도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잘 빨려 들어갈 텐데 사실은 얘네들이 뭐 완전히 정지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 멋대로 약간씩 좀 움직이고 있었겠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가깝게 가면 사실은 이게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이렇게 회전이 굉장히 강한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강한 회전이 일어나면 이 회전하고 있는 그 평면의 중심 방향으로 그 축 방향이죠. 회전 축 방향으로 이제 강한 빛이 나온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블랙홀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요? 몰라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 블랙홀 안쪽은 우리 우주하고 완전히 단절된 세상이죠.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이론으로 돼 있죠. 아까 그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와 그다음에 뭐가? 수직으로 나온다는 거랑 다른 거냐고요? 같은 거예요. 블랙홀 뒤에는 어떻게 보이냐고요? 위로 빨리 들어가면 밑에는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아까 그림은 이제 평면으로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간에 그 검은 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라고 하는 건 없죠. 시간이 느려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이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력이 강하면 이제 시간이 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강해지다가 완전히 멈추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마치 태양빛처럼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생활할 수 있겠느냐? 생활하기 전에 이미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볼 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고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항상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계는 항상 그 정상적인 속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경우에는 중력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바깥하고 자기 시계하고를 비교를 하면 자기가 정말 느리게 흘러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기차 경우하고는 약간 다른 경우인데, 근데 아무튼 이제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 우주 비행사는 빨리 들어가면서 그냥 순식간에 빨리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시계는 그냥 자기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블랙홀을 통과한다는 거를 시간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자기 시계만 봐가지고는. 물론 이제 그 실제로 따져보기로 한다면 블랙홀에 빨리 들어갈 때는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다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은 쑥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걸 바깥에서 지켜보면 그걸 우리는 영원히 빨려 들어가는 걸 못 보는 거죠.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쌓인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설명해 달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블랙홀로 완전히 통과하는 거는 우리는 못 본다 이거죠.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계속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물질들이 계속 블랙홀 주변에 쌓이는 것까지만 보는 거죠, 그냥. 예. 방금 읽은 거기에 답이 있는데 시공간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가운데 뻥 뚫린 뭐가 있는 거 같은 거죠. 블랙홀의 아까 그 질량이 사진 설명할 때 나와 있었는데 크기도 크냐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제 질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크기도 따라서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하고 비교해서도 블랙홀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태양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 건데, 근데 전에 뭐 우주는 무중력 상태라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뭐 또 왜 돌아가고 이러는 거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주 공간에 뭐 태양이고 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진짜 무중력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가상적인 상황인 거고, 실제 우리 우주에는 막 천체들이 있잖아요.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뭐 은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물체들이 막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도 사실은 그냥 완전히 무중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걔네들이 잡아당기는 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약간씩.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그런 식으로 막 움직인다 그럴 때 그 내부에서는 이제 무중력이다 이거죠. 무중력인 거하고 마찬가지다. 아, 블랙홀 맨 끝에는 뭐가 있냐고요? 아까 그 구멍이 뚫린 거 맨 끝에. 그러니까 아까 그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블랙홀 안쪽에 뭐가 있느냐 하고 같은 건데요. 모르죠, 뭐가 있는지. 그다음 우리 우주랑 관계도 없고, 물론 이제 어떤 그 공상과학이나 무슨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거에 의하면 그쪽으로 가면 이제 다른 우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화이트홀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고. 은하의 중심에는 보통 블랙홀이 있냐고요? 예,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은하들의 중심도 있냐고요? 그 얘기는 학기말쯤에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하들이 막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들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없어요. 우리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블랙홀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 뭐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하죠. 아까 그 얘기한 적색 편이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계산을 하고요. 시공간을 극도로 희귀하는 너무 무거운 물체가 어떤 게 있냐고요? 블랙홀. 그게 그냥 블랙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우리 세상은 원자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별만 돼도 태양 같은 것만 해도 이제 그 원자가 아니라 그 전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냥 가운데 있는 원자 핵들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 그런 형태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블랙홀까지 이렇게 막그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막그 되면 똘똘 뭉치면 사실은 그런 물질의 특성이 뭐냐 이런 거조차 사실은 다 사라져 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뭐 그 블랙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것이 거의 다 사라진 그야말로 아주 재미없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우주선에 사람이 있냐고요?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는데. 왜 이 물질이 한 방향으로만 도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돌 텐데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애초에 존재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 일단 다른 물질들이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랙홀이 되는 건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고요. 초기 우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 작은 블랙홀들이 생겨났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는 이제 큰 별이 태양보다 뭐 더 큰 이런 별들이 나중에 이제 별이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을 다 할 때 나중에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별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지금 태양이나 무슨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죽을 때 블랙홀이 되느냐?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어떤 그 질량 어떤 무게 이상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지구 같은 건 당연히 블랙홀 같은 게 안 되고요. 그건 그냥 태양 같은 거는 이제 블랙홀까지는 안 되고 그 태양이 좀 작은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기에는 좀 작은 별이에요. 그 태양보다 좀 큰 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블랙홀 바깥에서는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부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냐? 그러니까 그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시간은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뭐 자기 시간이 느려져 봐야 그 사람은 못 느끼죠 당연히.
그다음에 블랙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실은 그 블랙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홀 바깥과 내부 블랙홀 안쪽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우주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 벌어져요. 블랙홀이 없어질 수도 있냐고요? 이제 아직 양자역학을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운 것까지만 얘기를 하자면 블랙홀은 보다시피 주변에 있는 물질을 점점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져요.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고 점점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양자역학까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하면 블랙홀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블랙홀이 블랙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블랙홀도 블랙홀에서 빛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돼요. 이제 사실 이런 거 한 것이 그 호킹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분이 이제 발견한 가장 큰 업적이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근처에는 물론 블랙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늘이 보일 것인가 하고 상상을 해보면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 주변이 이제 약간 찌그러져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중력이 강하면 그 주변에서 아인슈타인 링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주변이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블랙홀이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이게 그 효과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시커멓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가까이 있으면 하늘이 온통 까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별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블랙홀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지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리가 없죠. 다 진작에 빨리 들어가고 없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것도 가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에 아인슈타인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이 스크린 사이에 블랙홀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초상화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럼 이제 얘가 가면서 아인슈타인 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 근처에 블랙홀이 있으면 하늘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왜곡되어 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상대성 이론, 특성성 이론과 일반항성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거를 쉽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뭐 책이 이제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봐도 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 조지 가무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건 이제 뭐 이미 한 6, 70년 된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조지 가무브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 물리학자인데 나중에 학기 말에 설명할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사실은 이 사람이 생물학에도 큰 공헌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이 뭐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다 DNA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그게 뭐 DNA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합쳐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유전 정보가 후세에 계속 전달이 되고 이런 걸 배웠을 텐데, 사실은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DNA에 어떻게 숨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 이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생물학에도 굉장히 큰 업적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호킹 같은 사람도 내가 이 책을 읽고 물리학자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블랙홀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요. 블랙홀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블랙홀 안쪽은 이제 그걸로 끝이고, 블랙홀 말고 블랙홀하고 비슷한 거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웜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웜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보기에는 블랙홀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나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마치 이어져 있어요. 이건 전에 2차원에서 뭐 복잡한 2차원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바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시공간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워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걸 워몰이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사과가 있을 때 벌레가 이걸 파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몰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벌레구멍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워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보여준 그 그림이지만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면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워몰이 생겼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 파란 사각형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B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빨강이나 뭐 이런 다른 애들은 파랑이를 이제 선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선으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랑이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면 선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죠. 줄어들다 갑자기 이제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우주에 이 공간에 파랑이가 그냥 사라졌는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그야말로 공간 이동을 해서 딴 곳에 펑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 이 강의실에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강의실 지금 이 공간 어딘가에 마치 공 같은 것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공 내부는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면 뉴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실 내부 강의실하고 뉴욕하고 워몰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공을 통해서 우리는 뉴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그 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한 다리는 이 강의실에 있고 한 다리는 뉴욕에 걸쳐져 있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싹 빨려 들어가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뉴욕으로 가버린 거고 여러분 눈앞에서 그 사람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런 거를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가상적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 요 지도는 이제 뉴욕 맨하탄 지도예요. 맨하탄인데 예를 들어 맨하탄 남쪽과 북쪽이 워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얘가 평평하고 워몰이 길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그 워몰이 이렇게 짧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여기하고 여기 두 지점 사이에 지름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택시가 이 워몰을 통과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뭐 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이런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확률이 0은 아니지만 굉장히 0에 가까워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런 걸 이제 못 본다고 해서 뭐 애석해 할 건 없고요. 이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 시간 여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전에 특성대성 이론에 의하면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건 누구나 언제나 가능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시간 여행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의 시간 여행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데, 근데 이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특성대성 이론의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이 워머를 이용하면, 방금 설명한 이 워머를 이용하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 나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게 이런 이론이 처음으로 이제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 198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연구 중이고,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특이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상대성 이론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잘 들어서 알다시피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서 뭘 배웠냐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서로 섞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것들이 서로 이제 미리 주어진 뭐 어떤 선언적인 개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전체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각자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마다 고유의 시간과 고유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흘러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블랙홀 같은 데서 봤듯이 어떤 거에는 시간이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런 구분조차도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럼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고, 사실은 각자가 보는 그런 관점이 전부 다 옳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이제 변화 가능한 거라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덩어리로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이 우주에 한번 존재했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선처럼 보이는 것이 직선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공간이 휘어서 극단적으로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공간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중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책을 그냥 심심해서 한 권 소개를 해주면,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는 사실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죠. 물론 피카소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화가였지만 이 책을 쓴 사람에 의하면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는 비록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피카소도 사실은 이 보는 관점을 한 그림에서 다양하게 여러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소위 입체파라고 부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비록 피카소가 물리학 과학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사람일지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관점을 이제 추구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조차도 비슷했다고 그래요. 사생활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무슨 여성 편력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도 공통점이 있어서 이제 여기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병행 전기를 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그냥 교양과학 서적의 한 절반쯤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뭐 아무 책이나 다 그냥 꺼내가지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말로 결과만 써놓고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교양과학 서적을 보면 실제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결과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신기하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런 정도의 책을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쓴 책이긴 한데 그냥 결과만 쓴 건 아니고 식은 거의 하나도 없지만 그림만으로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내가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엘리건트 유니버스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설명한 거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딴 책들도 많이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정말로 나는 이 상대성 이론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써 있는 책들을 보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은 이제 그 물리학과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특상대성 이론을 처음 이제 제대로 공부할 때 그때 보는 책이에요. 나도 학부 1학년 겨울방학 때 아마 이 책을 봤던 것 같은데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뭐 정말 진지하게 이걸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한 번씩 봐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장담은 절대로 재미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웜홀이 관측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냐? 관측된 적은 없고요.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관측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논란이죠.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나 있어요. 웜홀이 뭐라고요? 웜홀 통로에서 시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고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시간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시간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당히 잘 이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잠깐 양자역학 첫 부분을 할게요. 시험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볼 건가 하는 거는 수업 다 끝나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 제목이 이제 이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은 고양이를 부탁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들을 보면 고양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쪽 아래쪽 그림을 보면 얘는 살아있는 고양이고 얘는 죽어있는 고양이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고양이가 반쯤은 살아있고 반쯤은 죽어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고양이죠. 고양인데 여기 JPS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일본 물리학회예요. 자펜 제이고요. 자펜 피지컬 소사이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일본 물리학회에서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어딘가에 올려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여기 날개가 나 있어요. 날개가 나 있고 위에 동그라미도 있고 하니까 얘가 지금 죽어 있는 고양이죠. 근데 사실은 보면 뭐 여기가 무슨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고양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는 이번 이 양자역학 맨 마지막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자세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탄 스키 자국을 보면 여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왼발은 이쪽으로 가 있고 오른발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 자국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여기를 통과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떡이 돼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를 보면 얘는 사실은 그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빛은 우리가 전에 전자기파라고 배웠잖아요. 이제 파동인데 근데 이 동그라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 파동과 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빛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빛의 정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얘가 부딪혀야 되는데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기도 하고 또 뭐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딴 데서 한 번쯤 들어봤을 소위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건 어떤 영화의 제목이죠.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나?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 재미있는 영화니까 한 번씩 보세요.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뭐 이효원이니 무슨 배두난 이런 이제 배우들이 이때 처음으로 데뷔를 했죠.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아무튼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자역학은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다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굉장히 거의 가깝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만든 이론인데 양자역학은 이제 작은 세계, 원자 같은 이런 작은 세계를 탐구하다가 만든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질의 존재 양식과 인식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얘기고 양자역학은 그 시공간에 놓여 있는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딱 완성이 돼버렸어요. 특상대성이론은 1905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일반상승이론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1915년에 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혼자 만들어졌죠.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완성까지 한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이제 발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혼자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고 당시에 거의 모든 물리학자가 다 총동원돼 가지고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아인슈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심오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은 가장 충격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성 이론도 내겐 충격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양자역학은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막 열심히 듣고 있으면 막 세뇌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머릿속으로 이렇게 꾸겨 넣으면 그래도 막 꾸겨 들어간다는 생각은 느낌은 그런 있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론이라고 하면, 특히 과학이라고 하면 이론 있으면 그러고 끝이죠. 뭐 더 이상 무슨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수백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물론 정통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통 해석이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지금도 그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게 연구 주제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아까 이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양자역학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양자역학을 거부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이 늦게 간다느니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그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이니 뭐니 하는 그 사소한 모든 전자제품 하나하나에 다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교양 서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얘기한 가모부의 책 물리열차를 타다, 이 책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모부가 쓴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일어나는 그 30년, 그러니까 물리학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마치 그 전기,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물리학자들에 대해서 짧은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뭐 가끔 어려운 내용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물리학자들 뒷얘기를 써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도모나가 신이치루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쓴 양자역학적 세계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분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짧은 부분이 굉장히 잘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캔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았으니까 이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보라고 하면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만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굉장히 거창한 이름의 책도 있어요.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해준 브라이언 그린이 쓴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 물리학과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완성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책이에요. 부분과 전체 같은 책은 뭐 그 고등학생들 필독서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 TCL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학교에 그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모인 학생들이 모인 거죠. 근데 이 동아리에서는 뭘 하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깊이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과생들 뭐 무슨 이제 이런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수학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학생들이 이번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양자역학만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걸 결과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자역학을 상당히 깊이까지 공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한 번씩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근데 꽤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 인용구가 많아요. 재미있는 인용구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성이론은 발표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파인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앞으로도 인간인 이상 이 양자역학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일부러 영어로 썼는데 I don't like it.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는 양자역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 sorry I have had anything to do with it 해가지고 이제 슈레딩거가 한 얘기인데요. 이 슈레딩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뭐 뉴턴 하면 뉴턴 방정식이 있고, 뭐 맥스웰 전자기론은 맥스웰 방정식이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그 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에는 이 이론에는 그 이론에 대한 기본 방정식들이 있거든요. 뭐 그 아인슈타인 일반성 이론에도 아인슈타인 방정식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에도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레딩거가 만든 방정식이죠. 근데 슈레딩거가 이제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만든 거를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건 이제 양자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도 안 들고 뭐 혼란스럽지도 않고 머리 막 쏙쏙 잘 들어오는 것처럼 막 들리고 그러면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이 우주를 두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이제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나중에 이제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이 뭐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한 게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그 어떤 우주의 근본 법칙에 대한 어떤 그 신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양자역학은 그런 자기의 신념하고 배치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어가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금붕어 상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을 배우지 못하고 죽는 인간은 참으로 불쌍하다. 라고 내가 옛날에 학부 2학년 겨울방학 때 양자역학을 혼자 처음 공부하면서 이제 어느 날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학생들은 3학년 때 양자역학을 배웠는데 나도 그 당시에는 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혼자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제 막 낑낑대고 그러다가 도저히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진짜 그건 한순간에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건 양자역학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완성된 양자역학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거부한 거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거부한 거나 비슷하죠. 뭐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몰라도 괜찮고요. 나중에 다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또한 마지막에 완성된 양자역학의 모습을 거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을 그럼 옹호한 사람은 누구냐? 그 중에 대표자가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운 기억이 있다면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텐데요. 바로 그때 나오는 보어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양자역학의 대부이자 정신적인 지주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사사건건 이제 양자역학은 이래서 잘못됐다고 막 이제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어가 일일이 이제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는데 보어가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양자역학을 거부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보어와 함께 양자역학을
완성한 옹호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양자역학의 기초 원리라고 부르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창안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완성한 사람은 슈레딩거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본 방정식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양자역학 전체의 모습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거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실험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고양이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불쌍한 고양이가 양자역학과 얽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양자역학에는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 해석, 정통 해석을 완성한 사람이 이제 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자체로는 상대성 이론과 결합되지 않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턴 이론에서 발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상대성 이론과 결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이제 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에서 그 전자의 성질이 굉장히 이상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밝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걸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죠. 그다음에 파울리는 별명이 물리학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론 양자역학 이론과 실험 양쪽에 모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학기말쯤에 얘기를 하겠지만 핵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헌이 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강 이런 사람 정도가 이제 양자역학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양자역학은 소위 말하는 흑체복사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아주 간단하게 다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나도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어떤 걸 배웠을 거냐면 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에너지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잊어버린 학생도 있을 거고.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외웠을 텐데 이제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불이 피어져 있잖아요. 불이 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이제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불 주변에 불 위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따뜻해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류라고 해요. 이 대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여가지고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쇠막대가 있다 그러면 쇠막대 한쪽 끝만 여기 불에 가깝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 끝까지 이게 이제 열이 전달돼서 뜨거워지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열이 쇠막대를 타고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불에 이렇게 가깝게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쇠막대 같은 게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피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로 쪽으로 향한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난로 쪽은 예를 들어 얼굴이 뜨겁고 반대쪽은 차고 막 이런 온도 차이가 극심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가 이제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쇠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쇠막대가 사실은 이제 원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 원자들 금속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쇠막대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쇠막대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금속이라 전기를 잘 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은 전기를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같이 전기를 안 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도 이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기를 잘 통하는 쇠막대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나무같이 전기를 잘 안 통하는 거하고 이제 전도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별해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부도체의 경우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죠.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한쪽 끝에만 이렇게 이제 불에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원자 하나만 우리가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자를 뜨겁게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 한 부분을 뜨겁게 한다는 거는 원자 수준에서 크게 그러니까 확대를 해가지고 원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이 원자를 빠르게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온도가 뜨겁다. 그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물체, 그 뜨거운 물체 그 원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빠르게 진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나무는 그 나무 내부에 그 원자들이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고, 뭐 벽이 뜨겁다 그러면 벽에 그 원자들이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게 격렬하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 손으로 느낄 때는 이제 온도가 높은 걸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댔을 때 뜨겁다 그 얘기는 뜨거 해가지고 손을 떼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물체의 원자들이 빠르게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우리 손에 있는 그 신경에 전달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한쪽 원자가 이렇게 이제 뜨겁게 되면 그러니까 빠르게 진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느 한쪽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원자들에 점점 전달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진동을 하면 옆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다시 또 옆으로 퍼져나가고 마치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이런 일이 이제 부도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가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조금 느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어느 한쪽을 뜨겁게 하면 물론 한참 있으면 나무가 반대쪽도 약간 뜨거워지긴 하지만 그것이 반대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도체는 그러니까 쇠막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에 우리가 전자기 이론을 배울 때 이제 도체 표면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거기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에서 자유전자들이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금속 내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녹색 조그만 애들이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한쪽 원자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즉 빠르게 움직이게 이렇게 하면 이 돌아다니던 자유전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면 이 자유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금방 흡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순식간에 멀리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들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이렇게 이제 그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진동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자유전자는 여기를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커진 전자가 멀리까지 가가지고 멀리에 있는 원자까지 순식간에 열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열이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까지 전달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쇠막대 같은 걸 이렇게 한쪽을 대고 있으면 사실은 그 열이 나무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우리 반대쪽 끝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손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같은 도체의 경우에는 전도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서 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난로를 피워놓고 있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난로 주변만 공기가 따뜻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지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딴 데 있던 공기들이 이 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깥 멀리 있던 이 찬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찬 공기가 다시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고 그럼 또 찬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밀려오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돌고 돌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 물을 끓인다 그러면 이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불꽃이 냄비의 바닥만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냄비의 바닥만 이렇게 이제 뜨겁게 하는데
얘가 사실은 알고 보면 물 전체가 끓죠. 왜 물 전체가 끓느냐 그러면 여기 바닥에 온도가 올라간 이 물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차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을 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이 끓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한쪽에 다른 쪽으로 열이 전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불러요. 또는 이런 커피잔이 이렇게 있으면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대류에 의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사는 뭐냐면 전도도 아니고 대리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죠. 거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무슨 쇠막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무슨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공기가 뭐 이렇게 지구로 날아오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그 따뜻한 빛은 지구로 직접 오죠. 어떻게 태양이 지구까지 에너지를 열을 전달하느냐? 그게 바로 복사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럼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 딴 게 아니고 그냥 빛 그 자체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까지 직접 오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장, 자기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태양에서부터 예를 들면 지구까지 이렇게 오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지구까지 도달을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하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전하가 이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에 있던 에너지가 이 전기장, 이 전자기파, 즉 빛에 의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빛이 직접 우리한테 도달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이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사라고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기도 필요 없고 뭐 쇠막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빛이 직접 진공을 날아가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사실은 이 세 가지 전달 방법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이 복사죠. 왜냐하면 복사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열 전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바로 복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사는 참고로 전에 우리가 했던 걸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초당 진동하는 횟수, 그게 진동수라고 부르죠. 그 진동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빨간색부터 이제 보라색까지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가시광선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 뭐 자외선, 뭐 X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밑으로 가면 적외선, 뭐 전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진동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시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양자역학 첫 부분을 시험을 내면 좋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기 때문에 시험은 상대성 이론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